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마감됩니다. 사상 초유의 총파업 위기 속에서 극적으로 도출된 합의안인 만큼 가결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앞입니다. 네, 파업 여부가 달린 투표 결과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네, 어렵사리 마련된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의 운명이 잠시 뒤 결정됩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찬반 투표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 정각에 최종 마감됩니다. 투표율은 어제 저녁 기준으로 이미 93%를 넘어섰는데요. 노조 집행부는 투표가 마감되는 대로 집계를 시작해 오전 10시 반쯤 최종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안은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참여해서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가결 가능성이 큽니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대다수가 이번에 억대 특별 성과급을 받게 되는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가결 선언이 나오면 노사는 조만간 최종 임금협약서에 도장을 찍는 공식 조인식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절차를 마치면 100조 원대 피해가 예상됐던 삼성전자의 총파업 위기가 공식적으로 해소됩니다. 네, 앞서 파업이라는 최악의 파국은 피했지만 남아있는 과제가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합의안이 오늘 무난히 통과되더라도 삼성전자가 풀어야 할 숙제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과급 격차가 부른 노노 갈등인데요.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 반도체 사업 부문과 달리 일시금 600만 원 수준에 그친 가전 모바일 등 DX 부문 직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특히 DX 중심의 동행노조는 이번 잠정 합의안 투표권이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면서 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신문기일이 투표가 모두 끝난 29일로 지정돼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행노조는 포기하지 않고 투표 무효 소송도 예고하고 있어서 법적 다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소액주주단체는 성과급을 몰아주는 것 자체가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100배 격차 논란에서 시작된 대부 분열과 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이후 삼성전자가 풀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삼성전자 본사에서 YTN 박경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마무리되는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 투표. 가부 결론에 따라서 노동당국이 짊어져야 할 역할이 크게 달라진 만큼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회부 김주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또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노동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네, 올해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의 찬반 투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마무리됩니다. 조합원 투표율이 90%를 넘은 가운데 일단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가결될 경우 노동당국도 큰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문제는 투표가 부결될 경우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당국은 삼성전자 파업의 여파에 대해서 우려를 보여온 만큼 중재를 위한 노력에 나설 전망입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측의 사후 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합의안도 진통 끝에 가까스로 도출됐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후 조정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 측은 노조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요구를 내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당국으로서는 고심이 깊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다시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두고 고민하게 될 전망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거듭 대화와 노사 간 자율적 해결을 강조해왔지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 발생한 사고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철거공사 막바지에 접어들었던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붕괴한 구조물이 아래쪽 철길을 덮치면서 사고 이튿날인 오늘도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네, 현재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곳 일대는 노란 통제선이 쳐진 채 출입이 막혔습니다. 무너진 구조물 잔해도 아직 그대로입니다. 상판이 떨어져 내린 곳은 단면이 드러난 상황인데 붕괴하지 않고 남아있는 구조물도 기울어진 상태 그대로라 위태로워 보입니다. 현장 수습을 마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출근길이 시작됐는데 교통에도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열차 운행도 조정되는 거죠? 네, 사고가 난 곳은 경의중앙선 철도와 고가차도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치우지 못한 구조물이 여전히 철로 위에 남아있는 가운데 코레일은 오늘도 일부 열차 운행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동열차 경의중앙선 서울역 수색 구간, KTX 서울역 행신역 구간 열차 운행이 중지됩니다. KTX별로 운행 구간이 달라지는데 평소와 달리 모든 정차역에서 임시 정차할 예정이라 지연이 예상됩니다. 사고 지점 인근 경찰청 교차로에서 아리수본부 앞 삼거리 도로 역시 현재 양방향 전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근을 지나는 33개 노선 시내버스를 출근 시간대 집중 배차하기로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고 경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제 오후 2시 반쯤 이곳 고가차도 철도 구간 상판이 무너지면서 공사 관계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새벽 상판 절단 작업 도중 3cm 가까운 단차가 생기자 안전진단을 벌이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0년 전에 지어진 서소문 고가차도는 지난 2019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철거가 결정됐는데 철거공사는 공정률이 90% 가까이 진행돼 마무리까지 60일 남짓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같은 날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고 서울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장을 찾아 긴급 회의를 열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 사고 현장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네, 이어서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께서 어제 그 사고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본 현장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구조가 끝날 때 한 4시 40분 정도에 현장을 도착을 했었고요. 예. 실제 이제 제가 나올 때는 그 폐기물 이제 잔재물 정리하는 중에 제가 현장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이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는 갔지만 실제 현장 내부 쪽으로는 좀 접근이 좀 불가능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고인 되신 분이 또 저하고 또 아는 지인분이셔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좀 안타까움이 지금 큰 상황에서 지금 사고 경위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철거 중에 일어난 붕괴 사고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떤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붕괴가 이제 발생했던 사고 원인을 추정을 해보면 크게 이제 직접적인 그 원인하고 이제 간접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철거를 하고 있던 이 PC 거더, 그러니까 이제 교랑 그러면 이제 그 슬래브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건축에서 이제 보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PC 거더라는 이 거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PC 거더 자체가 사실은 이제 상당히 좀 오래됐거든요. 실제 1966년도에 이게 준공이 되다 보니까 거의 한 6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PC 거더가 갖다가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내구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저하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게 철거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균열도 좀 있었고요. 콘크리트의 어떤 그 낙석 같은 것도 많이 있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PC 거더가 힘을 좀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 이번 그 철거를 하는 방법은 이제 그 절단 공법이라는 방법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 다른 옆에 있는 거더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을 이게 이제 어떤 절단 톱 또는 뭐 와이어 쪼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절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힘이 이제 좀 깨지는, 하지만 힘의 어떤 균형 자체가 좀 잃으면서 현재 상당히 좀 붕괴되기 쉬운 그런 상황을 유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뭐 밑에서 지지를 좀 한다든지 또는 상부에서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조건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실제 붕괴되기 좋은 상황이었고 좀 더 사고 원인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작업 순서라든지 뭐 작업 방법에 대한 오류들 또는 그 밑에 하부 쪽이 이제 이게 경의선 아마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철도의 어떤 그 열차 진동들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쉽게 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더 유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전에 붕괴 징후가 포착된 뒤 안전진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만큼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점이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예. 실제 지금까지는 뭐 산업재해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어떤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 측면에서 많이 접근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반면에 실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안전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안전 점검이나 안전 진단하는 도중에 이분들이 되게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뭐 대표적으로 작년에 뭐 청도에서도 열차에 이제 그 안전 점검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치여서 사망했던 부분도 좀 있었는데 실제 이런 안전 진단 또는 안전 점검 요원에 대한 이런 안전 확보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이제 개선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이제 보강을 하고 나서 점검을 하는 이런 방법을 가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는 실제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나서 안전 대책 개념으로 이제 보강을 했던 이런 방법이었는데 앞으로는 좀 패러다임 자체가 좀 많이 바꿔져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새벽 2시쯤 그 침하를 발견한 뒤에 한참 시간이 흐른 오후에서야 안전 진단에 나섰단 말이죠. 그 CCTV 영상을 보니까 사고 직전에도 주변에 차량이 지나고 또 사람들도 서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안전장치를 설치할 시간이 충분했던 거 아닌가요? 사실 시간상에서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시간은 충분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공간 자체가 제가 가서 보니까 하부에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있던 그 교량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이제 철도가 이제 운행 중인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양 옆에 이 도로 자체도 굉장히 폭 자체가 협소해요. 그래서 사실 열차가 갔다가 이제 운행을 하게 되면 주간 같은 경우는 운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작업이 좀 힘들었을 가능성. 그래서 시간은 충분하지만 뭐 이런 잭서포트라든지 HBM을 활용한 이런 어떤 보강하는 방법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상 약간 좀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 안전진단을 위해서 현장에 투입됐다가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친 건데 인재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인재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사전에 이제 이런 안전 점검을 또는 진단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전에 뭐 안전 교육을 좀 비롯해서 실제 뭐 사전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위험성 평가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안전 조치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잘 안 된 걸로 일단은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좀 사망하신 고인들이 보게 되면 뭐 외부 전문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소장님이나 뭐 감리 단장님도 계시는데 예. 실제 이제 이런 현재 그 현장 관계자 뭐 이분들은 뭐 어느 정도 나름대로 안전 교육도 받으셨을 거고 뭐 위험성 평가도 했었겠지만 특히 안타까운 게는 외부 전문가들 이분들은 사실 그런 교육들이 좀 돼줘야 되는데 잘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예. 대부분 이제 설마 이게 구조물 자체가 바로 급작스럽게 붕괴되겠느냐 이런 또 아니라는 인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지금까지 점검을 하는 중에 구조물이 붕괴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어떤 위험성도 좀 더 포함을 해서 사전에 좀 현재 위험 요소를 도출을 하고 위험 방법에 대한 어떤 개선 방법들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 철거 작업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다른 추가 피해나 사고가 발생하진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작업을 이어가야 할 걸로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현재 교량에 대해서 좀 더 문제가 없도록 이제 사전에 선 보강이 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량 자체가 과연 어떤 거동을 하고 있는지 이제 면밀한 좀 계측이 좀 돼야 되겠죠. 뭐 계측은 뭐 계측기를 설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어떤 안전 점검을 하고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지금 사고 여파로 경의중앙선과 KTX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운행 재개를 위한 철저한 안전 점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제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여기서 좀 이제 문제가 안전 점검을 하다가 이번에 사고가 발생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점검하는 그 요원들에 대한 이제 안전 확보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 안전 점검하는 요원이 이제 그 점검을 하러 갔을 때 이제 근접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근접 접근을 먼저 하기 전에 이제 원격으로
뭐 드론이라든지 또 로봇이라든지 이런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먼저 한번 점검을 좀 하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점검 요원들이 근접 접근하는 뭐 이런 방법을 좀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을 철저히 확보한 다음에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고 정부도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는데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까요? 아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형법에 따른 이제 업무상 과실 측면에서 아마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계획서 같은 작업들이 좀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 안전관리 계획서라든지 해체 작업에 대한 작업 계획서. 그러니까 이 계획서대로 실제 이제 실행이 됐느냐. 그리고 이제 계획서 안에 현재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이런 어떤 위험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포함이 됐는지. 그래서 이제 계획서의 어떤 철저한 어떤 작성 부분이나 또 이제 계획 대비 실행의 어떤 여부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업무상 과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노동부도 아마 이제 조사를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현장에는 현장 소장님이나 감리 단장님이 사망이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교육을 비롯해서 사전에 이제 작업 전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는지 아마 그런 여부를 좀 확인할 것 같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한 고가차도는 1966년에 이제 건설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국 곳곳에 오래된 교량이나 고가차도가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안전진단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진 않을까요? 사실 안전진단을 좀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이나 점검에서 또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그 금액이 좀 많이 이제 저가로 발주가 되면서 안전 점검 진단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보고서의 질이라든지 이런 점검 자체가 굉장히 좀 부실한 이런 내용으로 많이 갈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23년도에 아마 성남에 있는 분당 정자교도 아마 동일한 사건인데요. 그래서 먼저 이런 점검이나 진단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충분한 예산이 좀 먼저 확보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실제 지금 또 이제 고민 좀 해야 될 사항이 이런 해체 작업을 할 때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건축물 해체 감리가 별도로 있거든요. 예. 반면에 이런 SOC 시설들, 이런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해체 감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건설 사업 관리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프라 시설에 대한 해체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한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 중에 관련 속보가 지금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서소문 고가 철거 사고와 관련해서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부지검에서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 등의 규모로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라고 밝혔고요. 팀장은 대검 안전사고 분야 공인전문검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고용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검찰에서 밝혔습니다. 교수님, 지금 검찰에서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 등 규모로 전담팀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도 나선 만큼 앞으로 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바로 이제 사고 발생 이후에 어떤 조사팀을 구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신호로 보고 있고요. 예. 아마 이제 관련해서 뭐 경찰이 조사하는 업무상 과실이나 또는 이제 노동부 쪽에서 조사하고 있는 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이것들을 좀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게 아마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실제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뭐 사고 재발이 좀 되기를 바로 기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한 조사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와 함께 서소문 고가 철거 사고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백악관에서 내각회의를 열고 이란과의 종전 협상 문제를 논의합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란과의 양해각서 체결 논의에 대한 진전사항이 있습니까?
네,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메릴랜드주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이후에는 백악관에서 비공개 정책회의 일정만 소화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내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 계획이었던 내각회의를 백악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전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일 악천후가 예상돼 내각회의를 백악관에서 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내일 회의 의제에 대해 이 경제와 중소기업 분야 성과, 외교정책 분야라고 두루뭉술하게 소개를 했지만 이 뉴욕포스트는 이란 문제가 주로 논의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이란 남부 공습으로 이란이 휴전협정 위반이라며 반발하면서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인데요.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며칠 걸릴 수 있다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합의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and it's going to take a couple days to settle on even down to the disagreements over a word, sentence. So we'll have to work through that. But this is, it's either going to be a good deal or there isn't going to be one. 이곳 시간으로 오늘 뉴욕 유엔본부에서 순회 의장국 대표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왕이 중국 중앙 외사 판공실 주임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당사국들의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두꺼운 얼음이 하루 추위에 언 것이 아니듯 오래 쌓인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수는 없다면서도 협상을 통해 중동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란은 미국의 공격에 반발하면서도 중동 지역의 분쟁을 끝내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요. 네, 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 국왕과의 만남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란 대통령실은 성명에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전쟁과 지역적 긴장을 종식하기 위한 이란의 준비 태세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관련 문서와 조항을 최종 확정짓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제 미국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제안한 종전안에 미국이 동결한 이란의 해외 자산 240억 달러를 해제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기지 않으면서 경제적 숨통을 틔우기 위한 합의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어제 미군의 남부 공습에도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남아있는 건 동결 자산 일부 해제를 끌어내기 위한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 프로그램 해체는 거부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도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 강화를 지시하고 남부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צה"ל פועל עם כוחות גדולים בשטח, הוא תופס שטחים שולטים. אנחנו מבצרים את רצועת הביטחון כדי להגן על יישובי הצפון. במקביל אנחנו מקיימים מאמץ לאומי ענק כדי לקדם פתרונות יצירתיים וחדשניים.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 설정한 방어선을 넘어 헤즈볼라의 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대대적인 공습을 재개해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이란 핵물질을 중국으로 옮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중국 외교부가 건설적 역할을 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으로 옮길 수 있다는 아랍 매체 보도에 대한 확인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먼저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전쟁이 발생한 이후 중국은 각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휴전과 평화 촉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줄곧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해왔다며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서로의 합리적 우려를 반영한 해결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을 두고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또 중동 내 미군 기지 철수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이슬람 정기 성지순례 기간을 맞아 성명을 냈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 이르나를 통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그는 중동 지역 문제과 민족과 영토는 더 이상 미국 기지들의 방패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과거 위상에서 나날이 멀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근 1년의 강요된 전쟁에서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땅과 하늘, 바다에서 미사일과 드론으로 격퇴해 눈부신 승리를 거뒀다며 사실상 이란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예언대로 2040년을 넘기지 못하고 소멸할 거라며 푸틴이자 전 최고 지도자였던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주장한 이스라엘 25년 내 소멸론을 다시 한번 거론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하며 전쟁 승리를 선언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모주타바 이번 성명 발표도 서면으로 전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최고 지도자로 선임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석상에 나서지도 육성을 드러내지도 않았죠. 그가 어디에 은신해 있는지 정부 최고위급 관계자도 알지 못하고 협상을 맡은 당국자들도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어 미국과의 협상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재국들이 실제 누가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며 모주타바 의중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최종 승인 여부가 종전 협상의 막판 변수로 꼽히는 상황. 외부와 사실상 단절된 곳에 은신하고 있는 그가 협상을 앞두고 모습을 드러낼지, 협상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들어온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막판 종전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을 긴급 소집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이제 내각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지금 미국은 계속 보면 세 나라가 셈법이 좀 다르거든요. 네. 미국은 거래를 원하고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원하고, 이란은 이란의 힘을 인정하라고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해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으로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전쟁을 다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예, 그런 상황으로 보고요.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회의를 여는 것은 사실은 내부 반발이 너무 심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협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오바마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란의 관심이 굴복한 거 아니냐. 그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협상의 틀이 이란이 요구하는 대로 먼저 종전한 다음에 우라늄 이런 건 나중에 하자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도 예를 들면은 그 공화당 쪽에서도 반대가 나오고 그러니까 당혹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약간 시간을 끌고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흥미있는 분석을 좀 들었는데, 예, 미국에서 나온 분석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는 이제 세력이라는 게 이제 친이스라엘 로비 세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미국에서 얘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굴복하면 결국에는 이건 미국의 국익에 맞는 결정은 못 내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분석에 따르면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파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아무리 친이스라엘 로비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지금 엄청난 경제적인 이 재앙 앞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에 협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있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란 페제스키안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중동 분쟁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대통령의 말과 강경파의 입장이 좀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목소리가 한쪽으로 좀 모아진 걸까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란은 지금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페제스키안 대통령 입을 통해서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협상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거고요. 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다시 이제 군부가 나와서 우리는 계속 전쟁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강원 양면 전략을 다 쓰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죠.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협상 준비 다 했고 우리는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고 하지만 이란은 실질적으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뒤집어서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고, 예. 지금 이란과 국경을 맺고 있는 이라크 쪽에서 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아주 단발적인 지상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란 쪽에서는요. 예. 그래서 양면 전략을 다
양면 전략을 다 구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미군이요 지금 단 한 발도 움직인 게 없어요.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도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미국과 이란 모두 강원 양면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협상 분위기를 한껏 띄워놨다가 지금 이란 남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그 공격 소식 듣고 이게 확전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협상에는 없는 것보다는 나쁘죠. 그렇지만 이거를 이란도 대대적으로 크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란도 그 대신 보복은 했습니다. 보복은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이런 잦은 조금한 거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전면전으로 가거나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뭐 협상 낙관론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뭐 이란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메시지를 내는 등 계속 이런 양쪽 전략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던 일이죠.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그 레가시 언론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트루스 소셜에 뭐라고 썼냐면 이란이 아주 항복하고 백기를 흔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뉴욕 타임즈,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을요, 더 차이니즈 스트리트 저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성 언론들은 이란이 이겼다고 할 것이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신경이 불편합니다. 지금 언론이라도 좀 자기 편을 들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이란에 말렸다, 이란의 수에 넘어갔다, 협상을 해도 이란이 이긴 거다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줄 카드를 쓰고 싶은데 카드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의 어떤 입장보다도 네. 미국 내에서 나오는 그런 비판이나 공격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네.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 모주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도 성명을 냈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중동은 더 이상 미국 기지들의 방패가 되지 않겠다. 그리고 이란 전쟁에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근데 뭐 해보시나요? 이란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 이란이 승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일단 뭐 엄청난 체급의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붙었는데 한쪽은 어마어마한 체급의 권투 선수고 한쪽은 굉장히 경량급이라면 경량급으로서 이란이 중량급의 미국의 공격을 맞서서 지금까지 버텨왔다면 뭐 이란에서는 승리했다고 할 수 있죠. 뭐 그게 정신 승리를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을 수없이 여러 차례 공격을 했지만 결국에는 굴복시키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란은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란 국민들이 주는 메시지도 좋고요. 다만 이제 그런 메시지가 다시 돌아와서 미국 쪽으로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협상하기 불편하죠. 지금 모주타바가 협상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 은신을 이어가면서 협상에 대한 승인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래서 미국과의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저는 이란 쪽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결론을 못 내는 것 같아요. 이란에서 지난 주말에 이란 측의 제안을 미국에 넘기면서 3, 4일 후에 3, 4일 정도 기다릴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미국에서 한 3, 4일 정도 걸릴 것이다. 그러면 사실상 이란에서는 협상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미국이 또 꼴대를 움직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협상한 대로 해야 되는데 협상할 것 같으면 또 꼴대로 움직여서 뭐 더 요구하고 하니까 지금 그래서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불씨는 계속 커지는 거죠. 네, 결국엔 이란은요. 지금까지 시종일관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바꾸는 건 미국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꼴대를 옮기고 있다는 이란의 말이 사실 실질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이란 남부 공습 그 소식이 들리기 전에 크게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고농축 우라늄을 제3국이나 이란 내에서 폐기하는 걸 수용하겠다. 이 내용 듣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진작 좀 그렇게 할 걸. 왜냐면 왜 이제서야? 네, 이란은 계속적으로 그 얘기했습니다. 440kg이든 메크렘이든 간에 그건 이란 밖으로 못 나간다. 왜냐면 이란은 경험이 있어요. 2015년에 오바마와 협정을 할 때 20%를 전부 다 러시아로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보내지 않고 이란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거고 이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양보안이 뭐냐면 반은 러시아로 내보내고 반은 이란이 가지고 있다가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희석을 해서 못 쓰게 만들겠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가깝게 나왔던 안은 그래 400은 우리한테 넘기고 40만 니네 가져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 반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란 내에서 이란이 얘기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 그것도 괜찮다고 얘기한 거니까 사실은 미국이 이란 편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양보를 하면요 협상은 됩니다. 예. 근데 그 협상을 하는 내용이 미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고 미국이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왜 굳이 그걸 440km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 그 제3국 반출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제3국으로 만약에 고농축 우라늄을 반출한다면 중국이 가능성이 높을까요? 러시아가 높을까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중국은 한 번도 고려된 적 없습니다. 예. 전부 다 러시아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랍 언론에서 중국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이란은 오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아니라는 얘기는 안 해요.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협상 국면에서 이스라엘의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를 놓고 딜 브레이커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로 지금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상황이 또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요. 저는 크게 걸림돌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뭐 그 이란과 미국 협상에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중지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협상이 되면은 이스라엘은 일단 표면상 화장하는 셈치고 잠깐은 멈출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이란 전쟁과는 상관없는 다른 적전으로 보기 때문에 예.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경멸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측근을 이용한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젠 트럼프를 움직일 힘이 없다라고 말한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협상 국면에서 뭐 이스라엘 패싱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종전과 생각에 다른 네타냐후 총리와 좀 거리를 두고 싶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아마 지금 속으로 아이고 내가 속았다. 네타냐후 말 듣고 한 4일 정도 하면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기는커녕 일이 더 어려워졌고 지금 사실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위기를 스스로 만든 거거든요. 역대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 위기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대체적으로 친이스라엘 로비 세력의 왜냐하면 선거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정치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라도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걸 들어줄 수 없는 정도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경제적 위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봉합하지 않으면은 뭐 아무리 친이스라엘 로비 세력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정권이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란과 협상장에서 완전히 배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타냐후 총리도 지금 현실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종전과 관련해서 카타르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중재국이 뭐 오만에서 파키스탄에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근데 바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파키스탄도 확장하고 있는데 지금 카타르가 가장 믿을 만한 또 미국의 우방국이기도 하고요. 이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 반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원래는 이란이 반대했습니다. 카타르하고 하는 건 반대를 했는데 미국이 제일 먼저 카타르를 중재자로 하자고 했을 때 이란이 반대했는데 지금 한다는 얘기는 뭔가 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밑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카타르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낸 돈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란에 자금이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카타르 쪽으로 보내줬는데 카타르 쪽에서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 돈이 풀리고 있어요. 이란의 경제 담당자들이 카타르를 가가지고 그 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밑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카타르를 방문한 이란 대표단에 중앙은행 총재가 포함됐다는데 그것도 동결자산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그렇죠. 포함이 된 거겠네요. 햄마티 경제장관인데요. 그것 때문에 간 겁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동시에 120억 달러씩 2차례 정도 이렇게 자산을 해제해야 한다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협상하려면 받아들여야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이란 돈이 언제부터 돈이 잡힌 줄 아세요? 언젠가? 1979년입니다. 1979년에 당시에 이란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 전 정부였던 샤 정부가 미국에 무기를 산다고 먼저 돈을 보냈어요. 근데 무기는 안 주고 돈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한테 잡고 있는 미국 돈이 최근에 뭐 석유 자금 그것만이 아니라 78년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손 내주는 게 맞죠. 예. 어느 정도라도. 그렇군요. 지금 동강 관련된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에도 좀 있습니다. 이번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있어서 호르무즈 개방에는 뜻을 모았다라고 전해졌는데 지금 호르무즈가 열려도 이란 측은 비용을 계속 받을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서비스 요금이란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란이 말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예. 통관료는 받지 않겠다. 통행료는 받지 않는데 그 대신 여기에 가면 너희들이 뭐 여기다 쓰레기도 버릴 수 있고 우리가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 돈을 받겠다고 그러는데 그 돈의 그 금액이 얼마냐가 지금 사실 문제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일달에 1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가정의 통관료를 그런 서비스 차지로 받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면은요.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는데 말고 그 수에즈 운하 쪽으로 들어갈 때 바블 만답 해협이 있거든요. 네. 거기도 자연 해협입니다. 근데 거기는 국제사회가 1년에 한 20억 달러씩 줍니다. 왜냐하면 거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란이 원하는 게 배 한 척당 여전히 배럴당 1달러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연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와 심각한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미국도 이란도 협상 과정에서 조금씩 말을 바꾸고 있는데 네. 과연 최종 협상까지 순조롭게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불가침입니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잡고 있는 것도 그 얘기를 처음으로 속내를 했는데요. 미국이 공격할까 봐. 미국 공격을 할 것 같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통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란은 미국과 완전한 종전을 원하는데 미국이 종전이 아니라 또 일단 임시 휴전하고 나중에 또 공격할 수 있다면 이란으로서는 하나만 하거든요. 근데 예.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진행된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직원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데 결국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규명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 직원들과 임직원이 고의로 탱크데이를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우선 이벤트 기획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했고 5.18을 생각조차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신세계는 고의성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최초 마케팅 기획 단계부터 팀원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직원 3명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은 일주일까지만 저장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신세계그룹은 밝혔습니다. 기업이 임직원을 상대로 장치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건데 이 때문에 공을 넘겨받은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로 다뤄지는 혐의인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고의성이 있는지가 핵심 요건인데 직원들 사이 대화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물증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추가로 고소 의사를 밝힌 5.18 유공자들 20여 명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관련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세계 측이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누구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직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지도 남은 수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이 어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를 모욕한 정용진 회장의 빈껍데기 사과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단체는 정 회장의 진정한 반성이 없는 형식적 사과는 상처받은 시민과 5월 영령에 대한 모욕과 기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5월 단체는 이번 주 정용진 회장을 추가 고발하고 상경 투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사과한 데 이어 스타벅스가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사용 조건 없이 선불카드 충전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스타벅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수습에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관건은 앞으로의 추가 행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벅스 불매 운동에 동참한 소비자들은 선불카드 충전금을 6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이 환불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같은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른 겁니다. 당국과 협의를 거친 신세계그룹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정당 200만 원 한도 안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7영업일 이내 환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는 매장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은 이번 환불 결정은 스타벅스 사태가 그룹 전체의 이미지는 물론 현금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카페 업계 1위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액은 지난해 3조 2,380억 원, 영업이익은 1,730억 원입니다. 매출액 29조 원에 영업이익 3,225억 원인 이마트와 비교하면 수익이 절반을 넘습니다. 지분율 67.5%인 최대 주주 이마트가 받은 배당금만 지난해 716억 원에 이르는 것은 물론 스타벅스는 여러 계열사들의 매출원입니다. 대화를 하는 곳인데 그곳이 편안함을 주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 장으로 변질되었다. 물론 선거 기간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 이것이 오래 간다면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더욱 더 치명적이다. 상황이 더 악화하면 스타벅스 본사가 경영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사태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이마트는 2021년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본사에 주식 매수 청구권, 콜옵션을 부여했습니다. 만약 이마트 잘못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면 본사가 이마트의 보유 지분 전량을 35% 할인된 가격에 되사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저희 쪽 판단이고요. 아직 미국 본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지는 않고. 신세계그룹은 게다가 광주에 4조 원가량을 투자해 터미널 복합화와 스타필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 여부가 여론에 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종료됩니다. 합의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비반도체 부문 노조가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부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투표율은 마감을 하루 앞두고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투표권자 5만 7천여 명 가운데 5만 1천여 명이 표결을 마쳤고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 역시 투표율 80%를 돌파했습니다. 투표권자 대다수가 억대 성과급을 받게 되는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으로 가결 조건인 과반 찬성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00배까지 벌어진 삼성전자 내부 성과급 격차는 직원들 간의 갈등을 전면전으로 내몰았습니다. 가전과 모바일 등 완제품 DX 부문이 중심인 동행노조가 결국 법적 공방을 선언했습니다. 투표권 박탈을 문제 삼은 데에 이어 진행되고 있는 찬반 투표 절차 역시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상생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앞뒤가 다른 행보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독선을 우선하는 기만 행위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주주단체 역시 과도한 성과급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마무리되는 투표 결과에 따라 사상 초유의 파업 위기는 모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노 갈등에 주주 반발까지 겹친 삼성전자 내부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 가부 결론에 따라 노동당국도 짊어져야 할 역할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사회부 김주영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전 중에 결과가 나올 텐데 노동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네, 올해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의 찬반 투표가 오늘 오전 10시 마무리됩니다. 조합원 투표율이 90%를 넘은 가운데 일단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가결될 경우 노동당국도 큰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다른 산업 노사에 미칠 여파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정도가 과제로 남습니다. 문제는 투표가 부결될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당국은 삼성전자 파업의 여파에 대해 우려를 보여온 만큼 부결 시엔 다시 중재를 위한 노력에 나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측에 사후 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선 합의안도 진통 끝에 가까스로 도출됐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후 조정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다시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두고도 고민하게 될 전망입니다. 김영호 노동부 장관은 거듭 대화와 노사 간 자율적 해결을 강조해왔지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 투표 결과가 오늘 오전에 발표됩니다. 가결의 무게가 실리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당분간 내부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부른 스타벅스의 마케팅 논란 파장과 오늘 증시 흐름까지 한 번에 짚어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삼성전자 잠정 합의안에 대한 전망부터 해보겠습니다.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만약 이대로 가결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예. 뭐 협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체 교섭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합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사실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탈퇴한 이제 DX 노조랄지 동행 노조 뭐 이런 노조가 문제를 계속 삼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사실 찬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뿐만 아니라 또 주주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송의 결과가 만에 하나 지금 합의 자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원에서 판례로 결정이 돼버리면 굉장히 많은 이제 혼란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 그 과정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예. 만약에 부결된다면 혼란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이제 예. 부결이 되면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 절차를 또 거쳐야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논란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단체 교섭 과정에서 소외된 동행 노조랄지 이제 DX와 관련된 노조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후에 조정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가결된다 하더라도 노노 갈등 등 여러 가지 잡음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가 3년간 80조 규모의 성과급 그 지원을 위해서 자사주를 사들이겠다 했는데 지금 주주들이 반발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사실 어디로부터 기업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매출 총이익이라고 저희가 매출액이 있으면 거기서 원가가 있잖아요. 예. 이걸 빼고 나면 이제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근로자들은 거기서 인건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산된 게 영업이익인데요. 그럼 이제 이 영업이익이라는 걸 보수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여기서 법인세 같은 거 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회사 경영상의 리스크를 지고 있었던 회사 측과 주주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 근로자들과 나눠 가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요거는 주주총회에서 이 의결사항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통과하지 않고 영업이익이라는 것을 근로자들이 먼저 갖고 간다라는 개념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얘기를 지금 주주들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결국 이제 영업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누가 먼저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자사주를 원래는 삼성전자가 그 매입을 해서 그 소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의 희소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이 긍정적 영향이 전망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자사주를 이용해서 성과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이제 보유하고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지금 주주들이 반발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타이밍상으로 두 가지 정도의 변곡점이 더 있어 보여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사주를 매입하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기존의 신주 발행이 아니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이제 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 그 주가 측면에서는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다시 나누어 줬을 때, 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주를 그 매입한 다음에 소각을 해버리면 이게 영구히 가치가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시장에 주식이 덜 풀리니까요. 근데 이제 요걸 다시 직원들에게 나눠주면 직원들이 내년에 3분의 1 이거를 처분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이제 3년간 처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처분이 대량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주가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주주들이 생각하는 전선은 제가 보기엔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을 누가 먼저, 근로자들이 먼저 갖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의 문제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자사주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나중에 주가 같은 것들에 있어서 과연 근로자들의 인센티브와 주주들의 인센티브 구조가 지금 합치하는 것이냐의 문제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주들의 그 반발이 이게 지금 법적 움직임으로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주주단체들은 성과급 지급이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에 대한 성과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사실은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이제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이익을 배당하는 것 자체는 임금에 대한 성과급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 자체는 이게 임금이 아니고 이익에 대한 배분이기 때문에 배당이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제 주주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더구나 주주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영업이익 자체에 대해서 이제 세전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성과급으로.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국세법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주주 충실 의무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되고 이걸 회사에서 이사회 결의를 하게 되고 이제 주주총회 결의까지 해야 하는 것인데, 이사회 결의를 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묻겠다. 이제 그게 이제 주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주주 대표들의. 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아마 이제 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배임죄가 되냐,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사실은 주주의 충실 의무에 위반하고 이러한 이익 자체를 사주가 개인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이제 배임죄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노사 협의한 것 자체가 어떤 오너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뭐 이익을 배분하면서 회사의 어떤 경제 상황을 침해하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이제 경영상 판단으로 봐야 한다. 이제 그런 또 주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성과급이 또 재계에서도 많이 주목받는 게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는 게, 물론 삼성전자는 이번에 자사주로 지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제도화된 것 아닌가. 이게 세계적으로도 좀 드문 사례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몇 %를 명문화하는 거는 조금 드문 사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보면 대표적인 게 뭐 인텔이나 아니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사인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인데요. 이런 회사들은 초과이익 공유를,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몇 %를 나눈다라는 개념보다는 매년 회사의 경영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경영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 데 개인이 거기에 기여했는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세부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기준을 두고 있고요. 그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회사의 경영 목표라는 건 단순히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달성을 회사가 했는지뿐만이 아니고 그 회사의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전략 과제, 예를 들어서 뭐 인텔 같은 회사들은 다음 세대 먹거리도 있을 거고 그 해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개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100% 중에 일정 가중치를 두고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춰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원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앵커께서도 예를 들어서 YTN에 오실 때 네. 출퇴근하실 때 다 태그 찍으시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노동을 몇 시간 하셨는지는 시간이 잡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인 노동의 질 같은 것은 저희가 모니터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성과급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사전적으로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성과급을 받는 것과 합치하는 일이야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들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그리고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M% 영업이익 공유 같은 개념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포인트가 미국은 사실은 고용과 해고가 굉장히 유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좀 더 경직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성과급으로 연동을 해버리게 되면 한번 빌트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가지는 비용상의 불이익 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도 재계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재계에서 지금 이런 고민이 현실화하고 있는 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여러 대기업들에서도 지금 비슷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는 그 영업이익 같은 것들을 어떻게 나눌지 성과급에 대한 논의들이 아마 삼성전자를 시발점으로 아주 많은 기업들에서 지금 당장 카카오에서도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좀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성과급에 연동해서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눠줄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앞으로 나오는 임금 협상들이 일종의 삼성전자가 레퍼런스가 될 가능성 저는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동행노조 있지 않습니까? 노노 갈등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의 투표를 중단해달라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긴 했습니다만 투표가 그 전에 마무리될 게 확실시 되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 뒤에 동행노조는 이 합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임금단체 교섭권, 그러니까 초기업 노조에 대해서 임금단체 교섭권에 대해서 교섭에 대해서 이제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건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다시 지금 찬반 투표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끝나긴 했습니다. 결과만 기다려야 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중지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29일 날 신문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29일 날 신문을 하면 그때는 이미 찬반 투표 자체는 종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처분에 이익이 없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어떤 법률적 문제를 뭐 제기할 가능성이 크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뭐 쉽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미 가결이 됐고 또 지난 가처분 신청에서 임금단체 교섭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유가 동행노조 측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소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초기업 노조의 어떤 대표성에 대해서 그랬는데 아마 지금 뭐 동행노조 쪽은 계속 문제를 삼고 있겠죠. 예.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뭐 쉽지 않은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각에서는 조금 더 상황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DX 부문에서 단독으로 그 파업에 나선다든지 어떤 쟁의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DX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번에 이제 단체 교섭에서 특히 찬반 투표에서 좀 배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교섭의 주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DX 부분에서는 다시 단체 협약을 할 수 있는 노조가 단체 교섭할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는 이제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미 이제 DX 부분이랄지 DS 부분에 대해서 단체 교섭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제 성과급과 관련해서 이걸 법적으로 다시 교섭을 해서 또 이걸 산정할 수 있느냐, 노사와 협의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법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쏘아 올린 공,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관련된 성과급 지급 문제가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카카오랄지 다른 대기업이 굉장히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노조도 이제 복수 노조 경우에 있어서 단체 교섭에 어느 정도 참여했을 때 이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처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행노조 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제기할 가능성 크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뭐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전과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갈등이 지금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 노조 분리를 넘어서 아예 분사 얘기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동산도 좀 들썩이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과급을 많이 받은 직원들이 부동산에 매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고 있다라는 건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보다 지금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조금씩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네. 그 삼성전자의 셔세권이라고 불리는 셔틀버스가 다녀서 집 앞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바로 출근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 대표적으로 화성시 동탄, 성남 수정, 수원 영통, 팔달, 용인 수지 이런데 여기다가 이제 송파 가락까지 하면 약간 가파른 상승세,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요것들이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으로 인해서 조금 더 들썩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좀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것과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성과급을 지급하더라도 이게 3분의 1만 내년에 팔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건 네. 자사주로 지급하는 거니까요. 근데 또 하나 저희가 꼭 지켜봐야 될 게 이번에 노사 협약 다시 맺으면서 뭐가 들어왔냐면 최대 5억 원 규모의 주담대 제도를, 사내 주담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입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이것 또한 지금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주택 규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사실 비싼 아파트들에는 최대 2억 원까지밖에 지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거기다 지금 사내 주담대가 2억 원보다 2.5배에 해당되는 5억 원까지 지금 나오게 되면, 물론 뭐 삼성에서는 이거 무주택자에 한해서다 뭐 이런 것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주택 가격을 셔세권 중심으로 밀어올리는 이 심리에는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대출은 상대적으로 막혀 있는데 회사에서 5억 원이나 빌려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 매입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관측이 가능할 텐데요. 이제 스타벅스와 신세계그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지금 불매 운동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정용진 회장과 경영진이 어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중요한 건 소비자의 반응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사과가 저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모바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보면 스타벅스 회원 탈퇴라던가 아니면 선불 충전권 같은 게 사실 스타벅스에 굉장히 최근에 많은 이 수익원이었는데, 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거. 뭐 저희가 쓰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에 들어가 보면 거기 선물하기 코너에 봐도 예. 사실 그 스타벅스 상품권이 예전에 항상 상위권 거의 1, 2위에 있었는데 지금 그 순위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예. 소비자들의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다 말씀이신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스타벅스에 먼저 결제를 해놨던 그 금액들을, 포인트라든지 이런 금액들을 환불해달라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스타벅스는 한시적으로는 그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게 소비자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되는 겁니까? 아니, 법적 근거는 되지 않죠. 일단 작년에 보니까 선불금 규모가 스타벅스 관련해서 4,275억 원이에요. 이거 엄청난 돈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선불금 카드에 충전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그 상품권 표준 약관에 보면 충전금의 60%를 사용해야지 환불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도 저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60%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 필요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60%는 사용해야지 환불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은 판매를 이제 강요하는 그런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60%의 어떤 퍼센티지를 낮추든지 아예 없애든지 하는 방향으로 이제 규정이 개정이 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선불금 그 충전에 대해서 이제 환불 규정이 이제 아마 정치권에서 이 규정을 개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수사 관련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서울경찰청이 알린 내용입니다. 사고 원인의 신속한 규명과 경의중앙선의 조속한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 자정경부터
새벽 4시경까지 경찰, 국과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하였음을 알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사고 원인 파악 중에 있는데요. 정밀 감식을 진행하였다라는 상황까지 알려왔습니다. 수사 관련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용진 회장에 대한 그 수사 내용도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런 마케팅이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사내에서 조사를 한 내용들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딱히 특정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팀 자체로 이 이벤트가 진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신세계 측의 주장은 5.18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관련성을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제 탱크데이잖아요. 탱크데이. 탱크는 이제 물탱크를 의미한다는 걸로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탁자의 탁 이거 자체도 이전에 이제 가방에 쏙이라는 것과 의미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신세계도 사실은 고의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들은 관련자들, 그러니까 그 팀원이랄지 아니면 이제 그 위에 뭐 본부장이랄지 과장이랄지 이런 사람이 나는 대화를 봐야 하는데 대화를 보려면 이제 사내 메신저하고 이제 휴대폰을 내용을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내 메신저 저장은 일주일이면 자동 삭제가 된다는 거고 또 당사자들 한 5명 정도는 휴대폰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사내에서 강제로 강요할 수는 없는 사안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 수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안 자체가 이제 5.18과 관련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엄격하게 이제 법적으로 따져 보면 어떤 명예훼손이랄지 모욕에 있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고의성.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5.18을 뭐 훼손하기 위해서 5.18 민주화 운동을 훼손하기 위해서 유가족에게 뭐 상처를 주기 위해서 했느냐 이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의성이 설사 입증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누구냐 이제 특정이 돼야 하는데 사실 스타벅스에서 한 저런 이벤트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뭐 고의성 뭐 인정될 수도 있겠죠. 의도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특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유족이면 유족 아니면 뭐 단체면 단체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실 이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뭐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송치할 가능성은 뭐 별로 없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제 정윤주 회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룹 회장이잖아요. 근데 저것은 이제 팀 단위, 더군다나 이제 계열사에서 이루어진 행위 때문에 정윤주 회장까지 뭐 처벌할 수 있는 여지는 뭐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는 난관이 많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지금 9시가 넘어서 우리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코스피가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8,000P를 어제 안착했는데 오늘은 2%대 상승 출발하면서 현재 8,23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시장 에너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무려 19%나 상승하면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글로벌 메모리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의 가치 재평가가 이만큼 이뤄졌으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투자자들의 기대가 많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8,450포인트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2배 레버리지 ETF 상품까지 출시되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탄력을 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변동성은 커질 수 있으니 개인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4.5% 넘게 상승해서 8,413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1%가량 하락하면서 1,160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숫자들은 모두 사상 최고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8,420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잠깐 보겠습니다. 연일 1,500원을 넘고 있는데 종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달러 약세도 있기 때문에 상방 압력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2.4원 오른 1,506원에 개장해서 현재도 1,506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증시 상황 관련해서 교수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2배 ETF 출시,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 출시가 된 거잖아요. 하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경고도 계속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많이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별 종목에다가 저렇게 ETF를 걸 수 있다라는 점이었고, 거기다 이제 2~3배 ETF를 걸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게 이제 들어온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장이 워낙 또 그 반도체 중심으로 좋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2배 플러스 2배로 걸 수 있는 매력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 보통 복리 효과라고 하죠. 이게 빠질 때는 이게 그러니까 저 삼성전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원래 주가가 회복이 되더라도 중간에 복리로 계산해 보면 오히려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첫째 개인 투자자들의 그 굉장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아마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변동성, 주가 자체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진영이 결집하면서 전국적인 혼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YTN 특설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저는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 뒤면 제 뒤로 보이는 서울시청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엎치락 뒤치락 오차범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전거돼야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두 후보 모두 일단 멈춤입니다. 어제 있었던 서소문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모든 유세 일정을 취소했던 두 후보는 오늘도 공식 일정 없이 차분한 선거운동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만 캠프 내부를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먼저 정원호 후보 캠프에선 말조심, 행동조심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최현일 의원이 사고 직후 책임을 오세훈 후보에게 돌리는 SNS 글을 썼다가 삭제하고, 김동화 의원은 사고 현장에서 웃음 짓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었는데요. 캠프 관계자는 뭐든 빌미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며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에선 허탈감과 당혹감 읽힙니다. 지지율 격차를 줄이며 분위기를 타던 중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 후보 측은 직무 권한은 정지됐지만 현직 시장은 맡는다며 사고 원인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인데요. 정부 여당이 오세훈 후보 책임론을 꺼내들 것에 대비해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각 당 지도부도 어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오늘은 어떤 일정을 소화합니까? 네, 어제 하루에만 300km 넘는 거리를 오가는 강행군을 소화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 오늘도 종횡무진 유세를 예고했습니다. 잠시 뒤 충남 논산시에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중원 공략에 나서고요. 오후에는 인천으로 이동합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등과 함께 인천 강화군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운서역 앞 영종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로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도에 머무는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전남으로 갑니다. 강진과 보성, 순천, 광양, 여수까지 전남 곳곳을 돌며 지원을 펼칩니다. 최근 전북지사 선거 판세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선전하는 등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지도부가 호남에 특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처음 나선 서울 지역 유세 중에 서소문 사고 소식을 듣고 모든 일정을 멈췄는데요. 오늘도 외부 일정을 최소화합니다. 아침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뒤엔 당사 등에 머물며 선거 지휘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송원석 원내대표가 수도권과 강원으로 가며 현장 지원에 나섭니다. 격전지 하남갑 지역을 찾은 뒤에는 곧장 강원 고성군으로 향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와 함께 합동 순회 유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당 원로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등판해 부울경 공략에 돌입합니다. 경남 진주를 시작으로 울산과 부산을 차례로 찾을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김두겸 무소속 박맹 후보 사이 난항을 겪는 울산시장 선거 보수 단일화에 돌파구를 마련해 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과열을 막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조치인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7%가량 그리고 SK하이닉스가 9%가량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자, 지금 코스피 급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늘빛이 잔뜩 흐린 가운데 이곳 서울은 약한 빗방울 정도만 오락가락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이렇게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흐린 날씨 속에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여전히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강한 비구름대는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약한 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그제부터 이미 3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는 곳곳에 5에서 10mm의 비만 조금 더 내리겠고요. 비는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6도, 대구는 23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주 후반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도 곳곳으로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원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